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 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려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돈의 절실함을 많이 느끼고 컸고 늘 인생 한 방이다 외치는 아버지 때문에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가지 않고 전 상고 전형으로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착실히 월급을 받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직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생산직인 저와는 달리 엔지니어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놀라셨지만
그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딱 맞는 짝을 찾겠어. 너네가 좋으면 그만이다. 잘 살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던 거 보면 뚝심도 깊고 끈기도 있어 보여. 그런 부분을 참 높게 사는 거야. 그러니 부디 잘 살렴.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고마워요, 엄마. 저희 잘 살게요. 엄마가 저 반듯하게 키워주셨으니 결혼하고 엄마한테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 계속 보니까 둘이 닮은 것도 같네. 닮은 부부들이 잘 산다는 말이 많더라. 너희도 아마 잘 살 거야. 친구들은 분명 남편네 집에서 절 반대할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유부녀가 되었어요. 남편은 3형제였는데 어머니 홀로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3형제를 키우신 분이었어요. 아들들을 잘 키운 나머지 다들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교를 들어갔고 아주버님은 의사, 남편은 엔지니어, 그리고 도련님은 금융업에서 종사했습니다. 다들 아주 빵빵한 엘리트였고 전 고작 생산직이었지만 형님 되시는 분은 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의사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사라고 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진 않았고 오히려 절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동서, 내시경 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우리 병원 예약해 줄 테니까 빨리 와서 받아. 그래도 가족이면 할인도 될 거야. 어머,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싸게 좋은 데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괜찮으시죠? 아유, 그럼 나야 좋지. 고마워.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니까 내가 다 고맙네. 나중에 쇼핑도 하고 그러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결혼 전에 주눅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에이, 주눅이 왜 들어? 각자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난 동서랑 정말 잘 지내고 싶거든. 우리 자매처럼 잘 지내자. 형님과는 정말 잘 지냈지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하면서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모멸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동서되는 사람은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은행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고졸인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까내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저보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였거든요. 형님은 그럼 생산직인 거예요? 아, 아주버님이랑 그럼 결혼할 때 어머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와, 어머님 최고이시다. 그렇지. 어머님이 다행히 좋게 받아들여 주셨어. 사실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식구들이랑 얽히고 설키다 보니 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동서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거니 잘 지내보자. 난 가끔 형님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거든. 헐, 큰 형님이랑요? 와, 큰 형님도 되게 의외시다. 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랑 있으면 더 잘나 보여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우월함 느끼려고 본인보다 못난 친구들 사귀는 애들. 그런 거 같은데? 아, 형님이 못난 친구라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의사인 형님이랑 생산직인 둘째 형님이 어울린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동서,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은근히 기분도 나쁘고
난 동서랑도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동서 생각이 좀 그렇네. 전 그냥 양육강식에 대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면 제가 굳이 형님이랑 얽힐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제 주변에 생산직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바로 제 둘째 형님이라니 놀라워서 그래요. 그래, 동서 얘기 잘 알아들었어. 나도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아. 그럼 된 거지?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어울리는 사람끼리 지내자고요. 가족끼리 다 모이는 거 아니면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동서의 말이 정말 기분 나빴지만 계속해서 따지기만 하면 제가 더 못나 보일 것 같아 참았어요. 그리고 동서랑은 잘 맞지 않으니 멀리 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종종 형님과 저는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러 가는 사이였기 때문에 형님과 둘이 만나는 건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동서, 오늘 쉬는 날이지? 나도 쉬거든. 우리 오늘 뮤지컬 보러 가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뮤지컬도 보고 어때? 저야 좋죠. 그리고 저녁에 아주버님이랑 이희 불러서 같이 저녁도 먹을까요? 제가 저녁 쏠게요, 형님. 만난 거 먹어요. 그렇게 형님과 데이트를 하려고 집을 나섰고 도착했을 땐 작은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아마 형님이 여자들끼리만 데이트하자고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던 저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절 쳐다본 거더라고요. 어머, 둘째 형님이 오시는 줄은 몰랐는데 어쩌죠? 이거 티켓이 2장밖에 없는 거라. 둘째 형님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줄 알고 티켓 하나 끊어놨어. 셋째가 뮤지컬 보여준다길래 둘째 동서도 생각나서 불렀지. 같이 보면 좋잖아. 전 오늘 큰형님이랑 둘이 데이트하는 줄 알고 설렜었는데 둘째 형님까지 오는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불청객인 건가? 난 형님이 뮤지컬 보자고 해서 나온 건데 뭐 그렇게 싫으면 내가 갈게. 동서랑 형님이랑 편하게 데이트하면 되겠네.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줘. 형님, 죄송해요. 저 그냥 먼저 가볼게요. 아무래도 그게 맞네요. 아유, 다들 왜 이래? 이씨 집안의 며느리들이 의기투합하면 좀 좋아? 셋째 동서, 둘째가 그래도 형님인데 대놓고 앞에서 그러는 건 좀 그렇다. 내가 더 무안해지네. 당사자는 어떻겠어? 앞으로 말 조심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다 잘 지낼 수 있지. 어머, 그랬나요?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숨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이렇게 모였으니 같이 보내죠 뭐. 형님은 절 설득했고 동서를 나무라셨어요. 저 역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셋째 동서와 좀 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뮤지컬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셋이 데이트를 하는 내내 동서는 저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형님이랑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자괴감이 드는지 한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이야기가 저를 겨냥하듯 얘기하는 뉘앙스였고 모멸감이 들면서
기분이 매우 나빴거든요. 형님은 대학교 다닐 때 CC 해 보셨어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의대 다니시니 남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공부만 하느라 바빴지. 진짜 치열하거든. 걔 중에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엄청 공부만 해도 모자란 사람이었어. 덕분에 지금 남편이랑도 스터디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 아, 그랬구나. 대학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말 추억이지 않나요? 아무리 후진 대학이라도 그 대학 캠퍼스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정말 인생의 필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 어디 있나요? 후진 대학이라도 다 대졸이지.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래도 둘째 동서는 대학 안 나와도 대기업에 자리 하나 딱 잡아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잖아. 대단하지. 아, 생산직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생산직은 맨날 방진복 같은 거 입고 한다는데 그럼 밥 먹을 땐 벗고 가나요?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한테 대놓고 고등학교 졸업에 생산직이니 여기랑 격이 안 맞는다는 건가? 듣기 진짜 거북하네. 본인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매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다신 그러지 마. 진짜 기분 나쁘거든. 어머, 형님, 그거 다 자격지심이에요. 솔직히 본인한테 자신이 있으면 고졸이든 생산직이든 떳떳해야 맞지 않나요? 아, 내가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둘째 동서, 미안해. 아, 막내 동서. 뭐 의도가 있든 없든 내가 듣기에도 좀 그렇다. 됐고, 우리 그만 일어나자. 내가 밥값은 계산할게. 나 먼저 가볼 테니까 먼저 먹고들 나와. 정말 불편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 그렇게 형님이 가버렸고 저 역시 일어나서 가려는 찰나 셋째 동서는 저랑 단둘이 있으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동서가 이렇게 저를 잡으려고 하니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이 최악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동서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접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 의사인 첫째 형님이랑 좀 친해져 볼라 했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지가 의사랑 겸상할 주제가 돼? 하필이면 저딴 게 형님이라고. 어떻게 방진복 입는 생산직 나부랭이가 내 형님이라는 거야? 아, 어이없어 진짜. 아, 스트레스.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와, 진짜 이거 개념 상실이네. 내가 인간같이 대해주니까 아주 우스워서 그러니? 됐고요. 전 이렇게 당신이랑 둘이 있는 거 너무 싫으니까 앞으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고 나오실래요? 당신 때문에 첫째 형님이랑 친해질 제 계획이 무산돼서 지금 굉장히 열받거든요? 여기 남은 밥 많이 드시고 나오셔요, 그럼. 와, 진짜 최악이다. 아무리 도련님이 콩깍지가 씌어서 너랑 결혼한다고 하지만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지? 기막히네. 저야말로 아주버님 보는 눈이 최악인 것 같네요. 주제가 맞아야 겸상을 하지. 제가 시집갈 집안에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참 격떨어지네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지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정말 사달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련님의 결혼을 말리고 싶었으나 저를 제외한 온 식구들이 동서를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만 넌지시 얘기해도 남편도 믿지 않았죠. 에이, 설마. 나이가 어려서 그래. 아무래도 요즘 MZ 세대들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도 나이 차이 나니까 그냥 이해해줘. 뭐 차츰 가족이 되면 말투나 이런 게 변하겠지. 그러니까 어른이 이해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도련님 결혼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래서 그래. 나한테만 좀 이상하다니까? 아주 형님 된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는 거 아니지? 형수님이 당신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좀 잘해줘. 여자끼리 잘 지내야지. 솔직히 남편한테도 창피해서 동서가 저한테 대놓고 했던 생산식 모욕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말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큰형님은 어느 정도 동서의 두 얼굴을 아는 것 같아 조금은 멀리하려고 했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저도 마음은 풀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날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 괜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참 어리기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왜 그랬는지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갈 거야. 마음 넓은 동서가 이해 좀 해줘. 네, 그래야죠. 그래도 형님이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니 제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감사해요. 이럴 때 보면 남편보다 형님이 제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 주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날 언성 높여서 저도 죄송했어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누구 편을 들기 애매해서 나도 그냥 일어났는걸. 근데 셋째 동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한없이 저에게 다정한 형님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본격적으로 셋째 동서와의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집안보다는 조금 잘 사는 집안에 속하는 동서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모두 최고급으로만 진행하더라고요. 제 결혼식은 이 정도 꽃장식은 해야 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와서 볼 건데 이렇게는 해야 하는 거죠. 그래 너네가 알아서 준비하는 결혼이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제가 어머님 예단으로 모피코트랑 악어 가죽백 준비할 건데 어떠세요?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됐어. 내가 어디 나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맞다. 둘째 형님은 어떤 거 해오셨어요? 참고 좀 하게요. 그때도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요즘에 예단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필요하니?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 그럼 아무것도 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진짜 섭섭하셨겠다. 예단은 마음이긴 한데. 형님은 그런 마음도 없었나 봐요. 마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뿐인 결혼에 성의도 없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둘째가 양심 없는 애도 아니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너희 결혼이나 신경 써. 가끔 보면 넌 그렇게 둘째를 의식하는 것 같더라. 이제 가족이 될 건데 너무 그러지 마라. 내 눈에도 보이는데 좀 그렇네. 어머, 제가요? 어머님, 제가 왜 둘째 형님을 의식해요? 첫째 형님이면 모를까. 오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 흉을 보려고 하는 동서였지만 워낙에 무뚝뚝하시고 철두철미한 어머님은 동서의 말을 다행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랑은 이제 아예 엮이면 좋은 꼴을 못 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동생의 결혼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서도 기어이 하지 말라던 예단을 준비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동서는 따로 예단으로 500만 원 통장을 보내고 그와 반대로 저에겐 통장 케이스만 50장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고 동서의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어요. 받으셨죠? 뭐 형님이야 갑갑하게 월급 받으면서 저금하셔야 하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재테크가 중요한데 이리저리 통장도 만드시고 하시려면 케이스 필요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쓰시라고 50장 보내드려요. 저니까 보내는 거예요.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드리기는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로 드려요. 저밖에 없죠? 뭐? 예단하란 적도 없었지만 형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웃긴다. 얼마나 형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래? 죽을 때까지 저금이라니. 와, 진짜 돌려먹이네. 이쯤 되니 도련님한테 의구심이 든다. 동서 같은 사람한테 왜 홀렸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 형님한텐 더 못해드린 게 마음이 안 좋죠. 어쨌든 형님도 형님 나름이니까 그렇게 차별을 둔 거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형님 스펙 어떻게 갈고 닦을지나 걱정하세요. 어디 가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니까. 대뜸 이렇게 전화하다 끊어버린 동서였고 역시나 동서 인성이야 변하질 않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날이 지나고 제가 볼일을 볼 겸 나간 곳에서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절 보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절 마주친 곳은 금융평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넋이 나간 표정을 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처음으로 동서가 절 보고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고 제 앞에서 늘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의아했어요. 두 분 가족이시구나.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저희가 금융 컨설팅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산직 여사원이 이런데 들락날락 거리죠? 저야 저희 지점장님 심부름을 온 거긴 하지만 여기서 예전에 일하던 다른 지점장님이 일하신다고 서류 좀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왜 컨설팅을 받아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한테 금융 컨설팅도 받으시고 지금은 굉장히 운영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저희한테 컨설팅 받고 운영을 더 잘하셔서 저희도 뵐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모르셨어요? 사장님이신데? 사실 오랫동안 생산직을 하면서 돈도 많이 모아뒀었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맣게 제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아직 워낙 작은 규모기도 했고 이렇다 할 수입을 내지 못했던 터라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육아용품 대여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생소한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은 알고 있어서 제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 컨설팅을 받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은행 지점장이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터라 심부름은 은행원인 동서를 마주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딛고 지금은 매우 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 그래도 작게나마 직원들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된 저의 회사였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고 동서는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고 동서를 통해 시댁 식구들까지 알게 되자 제 포부를 보고 모두들 혼비백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은 어찌나 응원을 해주시던지 감사했어요. 아유, 네가 그런 꿈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래, 한 가지를 그렇게 뚝심 있게 해냈던 네가 뭐라도 할 줄 알았다. 사업이라니. 우리 아들들도 못하는 사업을 우리 며느리가 하는구나. 지금은 아주 잘 된다지? 참 대단하다 정말. 그러게요. 우리야 공부만 해서 일이나 할 줄 알지. 이렇게 본인 앞가림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게 어디 쉽나요? 동서, 진짜 멋있다. 솔직히 그전에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뚝심 있고 의지 있어. 참 어려울 때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아,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 가뜩이나 잘해주시는데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에요. 중간에 마음고생도 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잘 헤쳐나갔고요. 역시 형님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제 둘째 형님 되실 분인데 생산직이 말이 안 되죠. 이제야 격이 맞네요.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형님을 소개할 때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너무 멋지고 좋은데요? 진짜 어이없네. 생산직일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사업하고 좀 잘 된다고 하니까 큰형님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 줄타기 하려는 거니? 진짜 꼴보기 싫어진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넌 내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이야. 어리고 생각이 짧으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긴 게 내 잘못이지. 초장에 널 휘어잡았어야 했는데 진짜 너란 인간 신물나. 그래 동서, 진짜 작작해. 아니 그때도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휴.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그때도 둘째 얼마나 무시했어? 내가 다 민망하게. 사실 어머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씀 안 드렸지만 진짜 셋째 동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저 역시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둘째는 오죽할까요? 형님과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자 그제야 머쓱했는지 입을 다문 동서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를 크게 나무라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갑작스럽게 도련님이 동서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제가 아는 도련님은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이 떨어져 보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도련님의 의사를 묵살하며 절대 파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파혼을 해? 우리 문제 없잖아. 그리고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자고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날 나무라? 아유, 끝까지 저 격식 타령. 그럼 내가 따져볼까? 너는 과연 우리 집에 격식이 맞는 사람이니? 직업도 그저 그런 은행원에 게다가 인품은 어떻고? 막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니 따지지 않으려 했지만 막내가 이렇게까지 헤어지자고 하니 말은 해야겠다. 너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놈의 둘째 무시하는 거 나도 몰랐을 것 같냐고.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파투 내자. 어머님, 말려주셔야죠. 갑자기 파투라뇨. 저 막내 며느리로서 어머님 격식에 맞지 않나요? 저희 집도 웬만큼 사는데 제가 예단으로 어머님 모피코트랑 악어 가죽백 해드린다니까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파투를 내라는 거예요. 어이없네요. 우리 집에 비하면야. 니네 집은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지. 난 인간을 보지 직업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넌 아웃이야. 내가 둘째를 왜 허락했는 줄 아니? 네가 보기엔 한참 모자라 보일 줄 모르지만 난 저 뚝심과 착한 심성을 봤어. 너와는 반대지. 착한 게 뭐가 대수라고. 아, 그래요. 뭐 뚝심 있게 지금 사업하시는 거 보니 저도 존경할 만한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바꾸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다들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둘째 형님, 제가 앞으로 잘한다니깐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고 갑작스럽게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 말이 사가였지 거의 본인은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강한 말투였는데 어린 거와는 별개로 정말 개념을 상실한 인간이었죠. 형님, 제가 죄송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어려서 그런 거라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반성합니다. 보셨죠?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내가 결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나 봐. 평상시에는 모두 존중하고 사는데 요즘엔 그러질 못했어. 메리지 블루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이해해 주라. 이해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너 진짜 최악이고 생산직 무시했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너 같은 최악은 없었거든? 나한테 통장 케이스 50장 보낸 것도 어머님이 알고 계시니? 그게 예단이라며. 형님한텐 500만 원, 나 같은 생산직한텐 케이스 50장. 진짜 네 인격을 아예 대놓고 소문을 내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얘 당장 결혼 엎어라. 나 저렇게 두 얼굴인 며느리 절대 못 맞아. 애초에 잘 됐어. 어머, 그 500도 나랑 편먹고 둘째 배척하자는 뜻에서 보낸 거잖아. 당장 돌려보냈지만 나도 얼마나 웃기던지.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달라는 거야. 가난하고 백술지언정 착하고 심정 좋은 여자를 들여야지. 에휴, 10년 감수했네. 그렇게 동서는 파혼을 당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격식을 따지더니
결국엔 인격적으로 저희와 맞지 않아 파혼을 당한 것이고, 시어머니는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시댁 덕분에 동서에게 살다를 먹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제 동서가 된다는 게 정말 치떨렸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에게 당한 서러움이 갑자기 사무쳤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형님은 절 꼭 안아주셨고, 그래도 동서가 저에게 난리를 떨어댈 때 어머님과 형님이 휩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했던 하루였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보는 안목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저 저한테 잘하길래 잘할 줄 알았는데 뒤에서 형수님한테 그렇게 대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히려 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서는 도련님과 파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당하기 싫었는지 본인의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며 저희 시댁에 찾아와 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절대적으로 이 결혼은 시킬 수 없다며 엄포를 놓으셨고, 결국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동서였죠. 제가 외동딸이라 하도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렇게 치밖에 몰랐네요. 그래도 반성했다고 하니 잘 받아주세요. 외동이라고 그렇게 잘하나요? 솔직히 제 아들과 결혼해서 태어날 이세가 무섭네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둘째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한댔까? 본인이 받긴 받아야죠. 어디서 내 가족을 건드려 감히? 한두 번은 참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결혼을 진행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사유는 그쪽에 있으니 모든 결혼에 대한 위약금은 그쪽이 부시는 걸로 하죠. 안 그럼 소송 들어갈 거예요. 다행히 동선의 부모님은 정상인지라 본인의 딸을 꾸짖고 모든 위약금을 물어가며 결혼을 파혼시켰습니다. 도련님은 졸지에 파혼남이 되었지만 오히려 저런 여자와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래도 그 집 부모는 정상이더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위약금도 물어주고.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딸이 나왔는지. 우리 막내 정말 인생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아찔해.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 나중에 결혼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네 결혼은 형이 책임진다. 진짜지? 형수님들처럼 착하고 뚝심 있는 여자로 부탁해. 우리 형들은 장가 참 잘 갔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하는 얘기일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첫 사회에 내디딘 그 생산직의 경험도 저에겐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뚝심 있게 일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사업도 힘든 경영난이 있었을 때 포기하고 말았겠죠? 덕분에 지금은 육아용품 대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리저리 대행해서 물건을 팔며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제 과거 얘기를 가끔 들려주면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산직 경험을 오래 한 게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은 데이터로 앞날을 더 멋지게 갈고 닦을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글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론 나 몰라라 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 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